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 교시는 1교시 부분만 나왔는데요. 이제 2교시, 3교시, 4교시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좀 시간 관계상 좀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많이 설명드리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때 문제하고 답을 똑같이 설명드리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보셔도 되거든요. 근데 저라면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답을 풀어서 쓸 거고, 또 어떤 식의 추가 답안을 더 쓸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추가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자는 얘기죠. 어차피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보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학원에 나오는 건 뭔가 얻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보고, 그리고 이 문제를 외울 때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고, 이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답안을 전개하는 게 나은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보고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제안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동료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안내를 해주시니까 더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교시는 2교시부터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사고 파고 원인 대책 시스템 붕괴, 이거 왕도가 없습니다. 그냥 외우는 방법밖에.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힘든 게,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변압기, 케이블, 차단기,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고 파급, 사고가 났는데 왜 났느냐?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고가 났느냐? 그럼 그게 났을 때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되냐? 이 시스템 붕괴? 눈에 보이나? 그냥 시스템 붕괴된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볼 리가 없다는 얘기죠. 정전된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뭐에 의한 거냐? 암이 생겼는데 왜 암이 생겼습니까? 모르죠. 유전 때문에 그런 건지 뭔지. 그래서 신해철도 지금 화장 안 하고 지금 저기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장협착 때문에 저기를 하는데 그 수술 외에 다른 수술을 좀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수술을 하고 나서 감염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염이 돼서 뭔가 원인이 안 좋아지면서, 그 다음에 신경지가 일어나면서 넘어가서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뇌 쪽에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사망하는 식으로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46 하니까 46 지금. 다. 한참 저기 할 텐데. 다 여러분 나이 또래나 아니면 형님 또래, 아니면 또 동생 또래,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오히려 여기 나와서 공부할 필요 없이 가져가고 편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왜?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학원 나와서 하는 부분, 미래에 보험 들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내가 4시간 투자해서 다음에 4시간 더 편하게 일을 하려고, 편하게 더 좋은 조건에서 뭔가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시간을 편하게 지내셔야 되겠죠. 그게 투자 대비 효과가 좋은 거죠. 저처럼 이렇게 많은 시간 투자해놓고 아무것도 못하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배웁니다, 솔직히. 제가 그전엔 여기까지 했는데, 내가 부족한 게 이거구나.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것도 설명하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부족하니까 설명을 못 하는 겁니다. 다른 학원 강사들은 설명을 잘 할 텐데. 그럼 내가 한 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다 보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 있을 겁니다. 아마 내년도에 가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저도 늘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파급사고가 뭐냐? 내용을 보시면, 주변 설비에 영향을 줘가지고 건전 설비로 확대되는 현상.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주변 설비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시스템, 파급사고에서 시스템 전체가 다 죽어버린다는 얘기죠. 하나만 죽어야 되는데 전체가 다 죽으니까, 이런 파급사고에서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게끔 하려면, 파급이 일어나지 않게끔 중간중간에 끊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미노가 있는데, 도미노 하나 딱 넘어지면 어떻게 보면 다 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을 막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미노가 넘어지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니까 원인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무가사의로 했죠. 유효전력의 수급이 불균형하다 이죠. PF 컨트롤에서. 유효전력 수급 불균형이기 때문에 PF 컨트롤에서 주파수가 막 이상하다 보니까 발전기가 그 주파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움직이다가 난조. 흘리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주파수에 민감한 손해기기의 보조설비에 의한 전원 탈락도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한다.
유무가사에서 유는 유효전력 수급 불균형에 의한 주파수 변화입니다. PF다 이거죠. PF. 무효전력에 의한 수급 불균형이니까 얘는 뭡니까? 전압입니다. QV. 무효전력 수급 불균형은 전압 변동을 초래하여 병렬기기, 보조기기의 탈락이나 송전선 과부하를 유발한다. 여기서 이제 이 무효전력 수급 불균형 때문에 일어났던 게 이제 저쪽에 그 캐나다부터 해가지고 미국까지 일어났던 뉴욕 대정전이 여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를 가지고 보면 미국에서도 몇 번 정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보시면 되죠. 근데 그때는 이제 송전선에 과부하가 발생하는 거죠. 무효전력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전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전압 안정도에서 자꾸 붕괴가 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다음 송전선로. 이 송전선 과부하가 이 송전선로 과부합니다, 지금. 유무가사에서 유효전력에서는 주파수만 변하는 건데, 무효전력은 전압이 변동되면서 과부하가 발동한다 이거죠. 그 과부하가 어떤 탈락하게 돼서 나머지 부분도 또 탈락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는데 이 PF, QV는 그냥 있는 거고 이 QV에서 송전선로 과부하가 발생돼서 변동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상전압. 또 전압입니다. 얘 전압이라면서요. 전압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전압에서 과부하 생긴 거, 전압에 대해서 절연 파괴가 돼서. 근데 얘는 전압이 떨어지는 부분, 전압이 떨어지면서 전류가 많이 흘러줘야 되겠죠. 전압이 떨어지니까 어떤 P값을 많이 써야 되니까, 우리 P는 일정하게 쓰니까 전류가 많이 흘러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얘는 전압이 올라가면서, 거꾸로. 전압이 올라가면서 기기가 사고가 나더라 이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흔치는 않죠. 전압이 올라갈 일은 별로 없으니까. 유무과사, 사고 부분에 대한 이상전압, 이렇게, 예? 이렇게 해서 나왔던 부분이고, 다른 것들을 보시면 이제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파급사고는 시스템의 계획 단계에서 운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유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면 어떤 부분에서 사고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시나리오를 여러 개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미리 수립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계통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몸에 병이 날지 모르니까 담배 끊고 술 끊고 운동하라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러면 그 부분들이 뭐가 있냐? 적정한 연계, 시스템 강화. 몸이 튼튼해야 되겠죠? 적정한 연계, 사고 났을 때, 갈 수 있게끔, 뭐, 심폐 기능이 좋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같은 거 불났을 때, 뭐,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이 강해야 되고, 시스템 강하다는 거는 뭐, 그 재질이 불에 견딜 수 있게끔 뭐, 튼튼하게 만들어져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몸으로 생각하든, 뭐, 화재로 생각하든, 이 시스템이 무너지는 건 불나고, 여러분이 병나고 하는 거고,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래서 봤을 때 적정한 연계는 제대로 연계해서 사고 나더라도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할 수 있게끔 리던던트 시스템으로 적당하게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시스템 강화는 아까처럼 예비력 확보. 튼튼하게 가야 되니까 뭡니까? 발전소 쪽에 예비력들이 뭐 있죠? 대기 예비력도 있고 순동 예비력도 뭐였죠? 순여대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순동 예비력, 여유 예비력, 대기 예비력인데 요 2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나중에 그 대기력 그 그림을 그리실 때도 여기도 충분한 예비력 확보해서 요거 그림을 옆에다 간단하게 좀 그려주시자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순동 예비력 같은 건 몇 프로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3% 이상 잡아줘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옆에다 좀 더 써주시라는 얘기죠. 순간적으로 응동할 수 있는 예비력, 이게 순동 예비력이고 여유 예비력, 대기 예비력, 그 다음에 뭐 설비 예비력, 그 다음에 뭐 무슨 예비력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비력에 대한 것들도 알아두셔야지만 됩니다. 단락기 간섭계수가 큰 발전기를 채택하라. 이건 시스템이 튼튼한 거죠. 발전기 제동저항 설치해라. 아까 좀 부하가 탈락됐을 때 PF 컨트롤에서 어떻게 됐죠? 유효전력 수급 불균형이 나면 주파수가 변동하는데 그때 뭔가 발전기 제동저항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조정을 해준다 이거죠. 송은여자 변동이 있었을 때 아까 전압이 변동이 있을 때 뭐라고요? 전압을 올려주면 될 거 아닙니까? 조속기는 사실 좀 별로고 그러니까 속도를 조정하기 위한 장치인데 그건 기계적인 입력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기계식 조속기에서 전기식 조속기를 하면서 좀 운동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기계적인 특성들을 빨리 쫓아가겠다 이거죠. 복구형 예비전문 구비 문제가 됐던 게 저번에도 한번 문제 됐던 게 그 월성인가 거기서 이제 일본 그것 때문에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의 발전기가 시동을 안 걸렸습니다.
왜냐면 송전솔로가 죽었다. 이쪽도 죽었다. 그러면 얘 자체를 전원을 뭔가 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상발전기가 안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 대한 그 발전소에 발전기들이라든가 시스템 검토하러 막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전에서. 근데 그때 이제 그 한 대가 문제가 돼가지고 전체를 다 봤다는 얘기죠. 예, 그걸 이제 전력연구원에서 그 조사를 다 하러 다녔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전력연구원에서 그 파트에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전국을 돌아다니느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었었죠. 그 안에 히스토리도.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그렇다 치고, 예, 고속 차단. 사고 나면 아까처럼 사고를 빨리 차단해줘야지만 됩니다. 지속되지 않게끔. 그 적정 연계도 빨리 연계를 해주는 겁니다. 고속도 재표력. 고속 차단하고 고속도 재표력하고 같은 거고. 급전 지령 설비의 고속화, 신뢰도 향상. 아까처럼 EMS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끊을 거 끊고 넣을 거 넣고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지금 신뢰도 향상은 이거를 고속하게 해서 뭡니까? 다 자동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배전 자동화처럼 EMS에서도. 이게 자동화가 돼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게 범위가 큰 것들에 대해서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자동화돼가지고 조금씩 가감을 하는데 이게 큰 것들에 대해서는 그 룸에 있는 EMS 룸 안에 있는 급전 설비 운영과장들이 보고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이거 끊을지 말지는. 그래서 그 사람들 맨날 3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어떤 패턴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옆에 이제 매뉴얼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변전소 계신 분들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매뉴얼이 다 있거든요. 그걸 보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운용 쪽에서 전화를 하는 거죠, 갑자기. 신뢰도 제어. 안전도 제어라고 했는데 예급복이죠. 예급복.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적체직 신경주 생각나시나요? 네? 적응제어, 최적제어, 직접제어, 신뢰도 제어, 경제부하 배분, 주파수 배분, AFC부터 쭉 올라가면서 ELD 단위로 올라가는 그 단계입니다. 신뢰도 제어가 맨 끝에 있으니까 그 신뢰도 제어 끝쪽, 세사, 안전도 제어 할 쪽에서는 예급복을 외웠죠. 예방제어를 해서 미리 가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사고 났을 때 어떻게 긴급하게 빨리 사고를 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긴급하게 복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울 때 예급복을 외웠습니다. 안전도 제어 쪽에서는 마지막에 저 윗단에 있는 겁니다. 맨 윗단에. 왜? AFC부터 해가지고 부조작용론에서 부하의 자기제어성에서 조속기 제어하고 자동주파수 제어하고 경제부하 배분하고 거기서 안 되면 이제 신뢰도 제어 쪽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기성이 좀 길고 양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적체지 신경제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또 옆에다 그림을 그려주시면 한눈에 또 보여주실 수가 있겠죠. 해석, 부하 모델링. 이건 부하 모델링은 이제 집이죠, 집. 그냥. 집. Z. 일정 임피던스 모델. 어떻게 되죠? 일정 임피던스. V의 영승인가요? V의 자승이죠. V의 자승이 필요합니다. 정전력 모델. V의 1승. 정전력 모델. V의 영승.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승이니까. 일정하니까. 딱 얘는 비례합니다. 비례. 저 위에 건 보실 필요 없고 비례하는 거에 또 똑같은 부분이니까 얘만 보시면 됩니다. 얘는 전력이 크기가 전압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도 전압이 떨어졌다는 건 소비 전력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전압이 떨어졌는데도 항상 얘는 이만큼을 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전류가 더 커져야죠. 에어컨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정전력 모델이기 때문에 부하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죠. 그럼 정 임피던스 모델은 뭘까요? 저항입니다. 저항. 이게 뭐냐? 히터입니다. 히터. 불이 한 번만 빨개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열 나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빨개지면. 두 개가 빨개졌으니까 두 개만큼 더 흐르는 겁니다. 세 단계 빨개지면 세 개가 흐르는 겁니다. 비례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자승에 따라서 I 자승 RT 아닙니까? I 자승 RT. 자승. 전류의 자승에 비례하니까 저항은
그리고 저항성 부하는 그렇게 되는 거고, 비례하는 것들은 이제 좀 틀려지는 것들이고요. 요것들이 악성 부하가 되는 겁니다. 인버터, 뭐 고주파, 악성 설비 관련된 이런 것들, DC 설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에어컨도 인버터 쓰죠. 뭐 다 많이 인버터들 쓰지 않습니까? PC, SMPS 쓰죠. 스위칭 모드, 파워 서플라이 이런 것들 쓰고, 다 DC 설비들을 쓰는 것들이 이렇게 변환을 하면서 일정 전력을 쓰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상전압이 발생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진행파의 기본 수식을 유도하고, 그러면 이거 이상전압에서는 이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고요. X 구간에서 LC 가면서 DX 구간까지 가니까 요걸 채워주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요 X 구간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여기에다 뭘 채워주냐 이거죠. 전하를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죠. 전하를 채워주면은 뭐가 된다? 이 전압이 이 콘덴서에 전하를 채워주면서 전압이 발생된다. 그래서 DX 구간에 가면서 제일 처음에 나와야 될 게 뭐라고요? 전하. 두 번째 전류. 세 번째 자소. 네 번째 전하. 이게 아침에 설명드린 건데, 왜냐면 먼저 전하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오전에는 어떻게 설명드렸냐면요,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흐르면 우리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하가 가는 겁니다. 전하가 이렇게 해서 흐르는 겁니다. 지금 전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밖에서 봐가지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120년 전에 이런 정의를 내리다 보니까 못 바꾸는 거죠. 지금 A는 B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B는 A다 하면 헷갈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지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류는 전하의 흐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게 맞지만 정의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졌습니다. 채워졌으면은 여기서 그 다음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돼 있다. 전기가 흐른다는 건 여기서 저기서 발생하고 여기서 딱 스위치 누르는 순간 저기서 발생한 놈이 여기까지 오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전하들이 있는데 얘가 하나 탁 비니까 요 끝에 있던 놈이 탁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송전선로에 쭉 전하가 다 있었는데 내가 스위치 키는 순간 저기서 땡겨오면서 요 끝에 있던 놈이 똑 떨어지면서 전기가 되니까 얘 끝에 있던 놈이 빠졌다 이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요 끝에까지 다 돼 있었는데 요 끝에 있던 놈이 하나가 더 밀어내기를 하면서 가는 거니까 여기 전압에서 여기 전압을 채워주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전하가 가야 된다고. 전하가 그래서 DQ가 가는데 DQ가 가서 여기를 채워줘야 된다면서요. 채워준데 전류로서 채워지니까 얘가 채워줄 때는 요 E가 가는데 요 C를 채워줘야지 여기가 채워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DQ는 뭐라고요? 이 전압이 가서 이 C를 DX 구간만큼을 채워준다. 근데 이 전하가 흐르게 되면 뭐 전류가 흐르게 되죠. 전류가 흐르니까 I는 요걸 T로 나누면은 요것도 T로 나누니까 요거는 EC가 그대로 나오고 DT분의 DX는 V가 나오고 이게 전파 속도가 된다고. 왜? 전파 속도라는 게 이 짧은 구간 동안에, 시간 동안에 들어간 게 속도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전하에서 전류가 생겼으면, 전류가 흐르면 뭐라고요? 이렇게 암페어 주의 법칙에서 자석이 생기죠? 자석에 의해서. 그럼 여기가 미치는 변기가 뭐라고요? 인덕턴스라고요. L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D파이는 뭐라고요? 전류에서 생기는, 자석은 뭐라고요? 이 전류에서 생기는 인덕턴스 안에 있는 그 부분이 DX가 되는, DX 구간 동안에 채워진다. 그러면 전하, 전류, 그 다음에 자석이 발생되면 뭐라고요? 전압이 발생된다고, E가. 그럼 이거 그대로 되니까 E는 IL, 그리고 DT분의 D니까 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파 속도 V는, 또, 임피던스, Z는 뭐라고요? I분의 2죠. 그러니까 여기 I가 이쪽으로 올라가고 E가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는 ILV가 되고 여기는 ECV가 되니까 VV 없어지고 여기 I가 없어지니까 요거 나타나서 계산하면은 V는 뭐 루트 LC분의 1이 나온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게 이 밑에 수식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쭉 가면. 여기 그겁니다. GQ는 전하는 이렇게 돼 있고 I에서 이렇게 요거 나누니까 이게 V가 되고 V는 속도니까 D파이는 이렇게 되고 밑에 나오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흐름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발생한 조기가 I는 20이 되고 E는 IV가 되는데 이 V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산을 했더니
얘 V는 요걸 놓고 요걸 뺀 겁니다. 사실은 요게 아까 제가 그렇게 해서 설명드렸지만 V를 놓고 EC가 이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죠. 20분의 I가 된 겁니다. 이 V를 놓고 이걸 밑으로 내니까 IL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V는 여기에서 수식 하나 하고 V는 여기서 수식 하나 나와서 나오니까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니까 뭡니까? 예? 이 I 자성분의 2의 자성은 이거 지금 여기다 1을 곱하니까 이게 2자성이 되고 여기다 I를 곱하니까 I분의 1을 곱하니까 I 자성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네 지금. 예? 양변으로 옮겨가지고 저기를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돼서 나중에 Z 자성은 C분의 L이고 Z는 요걸 해서 C분의 L이 된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아까 진행파가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속도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게는 요렇게 설명하는 게 어디 있었죠? 앞에서도 한번 있었습니다. 어디서 있었냐면은 4장의 선로정수와 코로나에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장거리 송전선로 쪽으로 갈 때. 예? 송전 특성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고요. 약간씩.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리고 나온 것들이, 이건 5장에 나왔던 거죠, 5장. 5장에. 5-6번, 5-7번 문제인가 그럴 겁니다, 예제. L은 0.4605 해가지고, 요 그림. 다른 데 그림 빠졌는데, 이런 그림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림이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심선 이 그림. 스몰 R분의 라지아. 입실론. 입실론 S 내지 입실론. 이 입실론이 여기 들어갈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입실론, 여기. 요거. 그러면 여기서 대해서 전파 속도를 비교해보니까 몇 분으로 떨어진다? 50%에서 60% 정도로 떨어진다. 50에서 65%로 떨어진다. 2R에서 4R이 되기 때문에, 2.5에서 4R이 되기 때문에, 여기 책에 그대로 나와있거든요? 그거 정리한 겁니다,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을.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계산 문제는. HVDC. 내용은 아는데, 장점을 10개를 쓰라고 했습니다, 장점. 변환 설비 이것들은 가운데 직류 케이블 양쪽에 리액터 있죠? 그 다음에 변환장치 있죠? 그 다음에 차단기 있죠? 그 다음에 변압기 있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쪽에는 뭡니까? HVDC를 통해서 DC를 받았으니까 여기 C 성분이 없지 않습니까? Q 성분이. C 성분이 없다는 건 여기 P만 왔으니까 Q 성분을 하기 위해서 무효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동기조상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 추가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고요. 여기 극이 어떻게 되냐 해서 모노폴라, 바이폴라, 호모폴라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림을 이제 잘 그려주시면 되는데 극에 따라서 단극, 쌍극 그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적용 분야 키워드 어떻게 된다고요? 예? 뭐 다 틀려지는데 저는 해작 연도로 외운다고 그랬습니다. 해적 케이블, 장거리 송전, 그 다음에 연계, 해장연, 도심지 쪽 여기 장점이 키워드가 뭐였죠? 절성무 충한 이유단 절성무 충한 이유단 8개까지 나왔네요. 2개만 더 채우시면 됩니다. 리액턴스에 따라서 송전이 가능한다. 절연 계급을 낳을 수 있다. 송전선에서 이런 부분이 없다. 절성 무효전력의 공급장치가 필요 없다. 충전전류에 영향이 없다. 안정도가 있다. 이계통의 연계가 간단다. 유도장이 없다. 단락 용량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 안정도 있어. 송전 용량이 크다. 급속한 조류의 제어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하나 더 추가됐네. 송전 효율이 유사하다. 시류 저항 등대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10개를 아까 8개까지 외웠으니까 2개를 더 채우는 건 어렵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뭔가 끄집어 내셔야지만 됩니다. 뭔가 10개를. 단점은 안 물어봤죠. 여기 페란치 현상이 없다. 근데 단점은 전차무 고냉지, 전압 변성이 없다. 차단 용량이 커진다. 무효전력 공급 장치가 필요한다. 냉각 장치가 필요한다. 대지기로시, 해수기로시, 뭐 전식이라든가 뭐 자기 콤파스에 영향이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도 써주셔야 되겠죠. 25점짜리인데 지금 딱 10개만 쓰고 끝날 건 아니지 않습니까? HVDC의 전체적인 내용,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 향후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만의 어떤 의견을 표출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알고, 뭔가 방향을 제시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보여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좀 틀리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자들 화장을 하죠. 근데 화장을 일자 눈썹으로 한번 해보시죠. 눈에 딱 띕니다. 저거 뭐야? 눈썹을 일자로 다 거버리면은 옛날에 그래서 TV에서 일자 눈썹 붙여가지고 맨날 저기 하지 않았습니까? 김미화가 해가지고 저기하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남자가 누구죠? 예? 김한국이하고 김미화하고 뭐 아싸가 그러면서 개도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맨날 끌고 나오고. 예? 근데 아닌 사람들은 이제 40대가 넘는 분들이고요.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역할은 뭐라고요? 대지로 방전시키는 겁니다.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예? 구비 조건은 재충상 방송 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정도, 여기는 뭐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재충상 방송 내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요. 왜? 여러분의 키워드를 외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방전기시 전압이 뭐고, 충격, 부분이 뭐냐? 방전기시 전압은 방전을 개시할 때 전압. 예? 충격비는, 아까 나눴죠. 재충상에서 예? 충상 부분을 나누는 게. 보통 1.5배 이상 정도로 충격비를 놔두고 있다고 합니다. 1.5배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3, 4kV에서 BR의 2.2가 됨을 증명하시오라고 했던 거에 바로 이제 충격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한전압 산출 방법. 여기서 보시면은 피력의 제한전압이니까 피력에서 해서 나오면 병렬내서 이거 설명드렸죠. 결론은 이거다. 결론은 이건데 이 결론이 이게 잘 안 되니까. 자. 입사파, 반사파, 추가파인데 요게 피력이 떨어지는 전압 강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얘는 여기 전압 강한만큼 뺀 게 여기 걸리는 겁니다. 여기. 왜 투가는 전압이라는 건 여기하고 여기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건 뭡니까? 여기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하고 여기하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여기로 빠졌으니까 여기 전압 강화가 일어나겠죠. 여기 전압은. 여기는 전압이 안 일어나고 여기만큼만 전압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결국 여기 전압 강화가 여기하고 똑같습니다. 병렬이기 때문에 개념은. 요거에 의한 전압 강화를 이제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 계산하는데 여기 부분에서 여기 IA 부분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존에 틀리게. 여기도 IA가 들어가고 다 똑같은데 여기 IA가 들어가고 여기 IA가 들어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IA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 IA 부분만 보자는 얘기죠. 나머지는 다 똑같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했죠. Z2 플러스 Z1분의 뭐라고요? 2가는 2배의 전압이니까 Z2라고요. 2가는 거는 무조건 2배라고요. 2가는 건 무조건 2배인데 전압일 때는 Z2고요. 전류일 때는 IT일 때는 뭐라고요? Z1이고요. 이렇게만 외워주시면 된다고요. 법칙이. 결론은 여러분들 여기가 좀 헷갈리시는데 여기하고 여기 넘어가는 부분이 헷갈리시는데 여기까지는 풉니다. 요 IA를 빼고 그냥 풀었을 때도. 근데 여기서 지금 막 뭐분의 뭐 1이 돼 있다 보니까 그거 막 통분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통분하다가 이게 안 돼도 결론만 이제 제대로 나오면 되니까 이거 지금 통분할 때 헷갈리니까 아예 답을 외우는 방법을 통째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어떻게 외운다고요? ET는 Z2 플러스 Z1분의 들어온 전압이 2I니까 2가는 무조건 2배라고요. 근데 Z2라고요. IT는 밑에 똑같습니다. Z2 플러스 Z1분의 2I에 아니죠? 이건 II죠. 왜? I니까. I일 때는 들어온 전압. 나가는 전류는 들어온 전압에, 들어온 전류에 뭐라고요? 2배. 이게 중요하다고 2배. 근데 얘는 전압이니까 Z2고 전류니까 Z1으로 보시면 끝난다고요. 근데 여기 이 전압 부분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왔는데 요거는 뭐냐? 여기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병렬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Z1이고 Z2죠. 헤로이론 쪽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병렬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땡기면 병렬 아닙니까? 얘가 봤을 때는 얘는 병렬이니까 Z1 플러스 Z2분의 Z1, Z2에 의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IA가 여기 흐르니까 여기에서 전압 강화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기. 그래서 IA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쉽게 생각하면은 물리적으로는. 근데 이걸 이렇게 쓰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저게 이렇게 땡기면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냥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오냐. 얘가 2가 있죠. 여기 1이니까 2분의 1을 해줘야지만 되니까 저는 이제 요거는 이해하고 그냥 요걸로 그냥 에어블 했다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2가 2분의 1이니까 1이죠.
Z1, Z2 여기 들어가 있죠. Z1, Z2 여기 있죠. 이렇게. 여기 Z2가 나오니까 여기 Z1만 나오면 되고, 여기 IA가 있으니까 여기 IA가 나온 거고, 여기 EI는 이쪽으로 들어간 거고,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지금. 여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2가 있으니까 2분의 1을 만든 거고, 밑에 거는 그대로니까 여기 이렇게 있는 거고, 요 Z1, Z2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Z2가 있으니까 여기 Z1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라고요? 들어온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나가니까, 요 Z1과 IA에서 여기 전압 강화가 생기는데, 앞에 얘가 2가 있기 때문에 너는 2분의 1 Z1 IA인 만큼의, 왜? V는 IR 아닙니까? V는 IR. 전압 강화라면서 지금. V는 IR이니까, 요 Z1하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Z1과 여기 IA에서 생기는 요 전압 강화만큼을 빼주는데 얘가 2배의 2가 되는 전압에서 빼줘야 되니까 여기 2분의 1이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면은 나중에 안 잊어먹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것도 외우고 요것도 외우는데 저는 이제 거꾸로 요거부터 외우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외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간 거고 원리적으로는 요거에서 요걸 맞추기 위해서 바꾼 거죠, 그냥. 이것도 그때 아이디어를 저는 이렇게만 외웠었는데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거 괜찮네요. Y에서 Z로 바뀌어지면서 이건 VI 특성 그냥 보시면 되고요. 피레기에 대한 부분 제한전압 여기는 이렇게밖에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근데 이제 여러분 말을 좀 만들어서 쓰셔야죠. 제가 얘기한 것처럼 3교시 부분 발전기 출력과 주파수의 관계. 발전기 출력과 주파수 관계인데 이게 뭡니까? 개통 특성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전력 개통 정수에서의 뭡니까? 개통 특성 정수의 정특성, 동특성 나오면서 이게 나오는 지금 K라는 게 뭐죠? 주파수 특성 정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PF 컨트롤이라고 PF 컨트롤에서 전력 주파수 특성, 부하 주파수 특성 해가지고 이 K가 반비례죠. 얘는 K죠. 이거 다 합해서 이게 KG가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요? KL이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합해서 K가 되는 거죠. 이 K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수식은 알고 계셔야죠. 이게 이 마이너스가 걸린 게 이게 반비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 조정률, 속도 변동률 또 헷갈리죠. 그런 것들. 속도 조정률이라는 건 전력의 변화에 따른 주파수 조정 능력인데 속도 조정률이 5%, 4% 기울기가 작은 게 좋을까요? 아니, 속도 조정률이 작은 게 좋을까요? 높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저도 헷갈린데. 속도 조정률이 작다라는 게 부하 분담을 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작다라는 얘기는요. 자, 보시면은 요겁니다. 기울기를 보십시오. 기울기를. 자. 속도 조정률이 헷갈리는데 이게 크다라는 얘기는 지금 얘가 크다는 얘기죠. 예? 주파수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얘가 크다는 거는 여기가 P의 부분에 대해서 P가 작다는 겁니다. 주파수 변화가 크더라도 나는 P는 조금밖에 분담을 안 해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얘가 P죠. 얘가 F죠. 속도 조정률이 크다. 이게 속도 조정률입니다. 속도 조정률이 크다는 거는 얘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건 뭐냐? 기울기가 급격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P가 조금만 변동해도 나는 주파수 변화는 이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 변화가 심하더라도 나는 P는 요것만 발생시키면 되니까 발전기에서 분담해야 될 내용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이 속도 조정률이 크거든요. 근데 수력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그럼 뭡니까? 조그만 주파수 변화가 생겨도 얘는 발전량을 팍팍 밀어줘야 됩니다. 팍팍. 그러니까 계통 내에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팍팍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충격이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수력 같은 부분에서 수력은 속도 조정이 4에서 6%, 그 다음에 화력은 6에서 8%, 그 다음에 원자력은 8% 이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속도 조정률이.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속도 조정률이 높을수록 부하 분담률이 적다. 속도 조정률이 낮을수록 부하 분담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속도 조정률이 낮으니까 뭡니까? 여기 부분이 낮다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만큼의 부하를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그 기울기로만 보시면 됩니다. 속도 조절입니다. 이게. PF 컨트롤의 기울기. 여기 보시면 이게 크다는 거는 부하 변동에 대해 신석기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신석기 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조금만 보내주면 되거든요. 조금만. 자기는. 그런 의미로 조석기 풀이 이제 가버너 풀이죠. 부조작용 해가지고 내용도 설명해놨고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전압 안정도 PV, QV인데 PV에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면 안 되고 이렇게 그려주셔야지. 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서 역률이 여기 1인 지점 이렇게 해서 좀 더 요게 원래 이제 PV 곡선의 기울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안정 영역, 여기 부분이 불안정 영역. PV 곡선을 할 때는 하나의 부분에서 전압을 두 개를 가진다. 여기 전압을 두 개를 가지죠. 그런 내용으로 또 설명이 되겠고요. 그 내용들 PV 고성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QV 쪽은 반대로 그립니다. QV는. 근데 제가 이제 PV나 QV는 뭐라고요? 전력계통 쪽이니까 사실 전압 안정도입니다. 제목이 전압 무효전력 제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V, VQ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잘 외우기 힘드니까 PV, QV로 외우다 보니까 저는 어떻게 하라고요? 전력계통 쪽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송배전 쪽에서 그림을 그리실 때는 위아래로 그리시는 게 나중에 여러분들 혼돈이 안 옵니다. 왜냐면 두 가지를 다 생각하시는데 PV니까 PV로 그리면 되고 QV로 해서 X축, Y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전력계통 쪽은 좀 뭔가 어려우니까 얘가 뭐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항상 PV, QV로 얘기하니까. 근데 제목을 가서 보시면은 전력계통의 목차를 보시면요. 주파수 유효전력제고요. 전압 무효전력제입니다. 주파수니까 F가 저쪽으로 가는 거고요. F가 주파수 유효전력제어니까 이겁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다 PF 제어 하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실까봐 PF 이렇게 써주시고 QV 전압 무효전력제어로 되어 있습니다. 책 제목에는 분명히. 그건 뭐냐? 왼쪽 오른쪽으로 하게끔 하려고 다 책 제목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반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PF, QV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전력계통 종합에서는 이렇게 쓰는 걸로 전력계통 종합의 5장, 7장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해 놓으셔라. 아예 헷갈리지 않게. 그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안 잊어버리니까. 그럼 QV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PV의 반대니까. 이 PV의 반대니까 이거 반대 아닐 겁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죠. 일단 똑같이 이제 상반부 부분은 어떻게 되고 하반부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압 안정도가 왜 악화가 되는지 악화 요인을 설명을 해야지만 됩니다. 악화 요인은 일정 전력의 소비 전력의 변화, 병렬에선 고장, 뭔가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면 지금 그 PV라는 거는 전압 안정도가 변화된 거니까 P가 변화가 된 겁니다. P가 변화된 건 뭐냐? 일정 소비 전력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연계되는 병렬의 선이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사고 나니까. 그러니까 P가 변화가 된 겁니다. P가 변화된 원인을 그렇게 두 가지 정도로 씁니다. 그러면 전압 안정도 증진 대책은 S종역 임제로 씁니다. S종역 임제. P가 부족하니까 P를 빨리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아까 보시면 PV만 있는 게 아니라 QV도 있었죠. 분명히. PV하고 QV가 같이 있었죠. 전압이라는 건 뭐라고요? PV지만 사실은 전압은 Q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요. Q에서. 여기 보시면 SC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전압 안정도를 늘려준다는 건 SVC죠. 전부 다 Q입니다. 이 전압 안정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전부 다 Q 쪽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Q. 내용들이. PV 안정도라고 되어 있지만 전부 다 Q 쪽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SVC 해가지고 올려봤자 뭘 올려줄 겁니까? 스태틱 바 콤펜세이터가 뭡니까? XA라고 XC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리액턴스. 그러니까 Q 성분들을 지금 넣어줘서 전압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종합제어 방식, 이게 뭡니까? AVR, AQR, 션트 리액터, 이거 다 뭡니까? 다 Q 성분 아닙니까? 이 발전소하고 변전소에서 이거 전력계통입니다. 계통운전 상태가 아니라 전력계통으로 보통 써져 있거든, 밑에는.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전력계통에다 이걸 공급을 합니다.
공급을 해가지고 딱 보면은 상위 저쪽 시스템에서 이게 종합제어라는 게 저 위에 있던 아까 그 EMS 시스템에 있었죠. 그쪽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딱 보고 있다가 막 변동하는 걸 보더니 부조작용해가지고 경제부합해본 다음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뭔가 전압이 변동한다. 그럼 얘가 그 계통에서 ELD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코노믹 로드 디스패치. 이게 뭐였습니까? 부조작용에서 경제부합해본 이코노믹 로드 패치 쪽에서 디스패치 쪽에서 경제부합을 하다 보니까 부하 쪽에 대해서 무효전력을 제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들어가지고 발전소, 변전소 쪽으로 보내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일부는 무효전력 제어 쪽으로 들어오고 제어하는 시그널로 들어오는 거죠. 이 전력계통에서. 이게 전력계통이라는 게 계통 운전 상태니까 여기서 다시 ELD 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제어를 해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게 바로 종합제어 방식의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나중에 보시면 예방제어, 긴급제어, 복구제어 이렇게 나오죠. 이 종합제어 부분도 보시면 앞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다. 종합제어 그림은 반드시 이걸로 그려주시는 게 낫습니다. 책에 종합제어가 따로 있는데 그 부분보다는 이 그림을 사람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속전설로 역률 계산한다. 아까 역률 부분은 요겁니다. 그림에서 요거를 더 보시는 게 낫겠네. 인계점이라고 되는데 여기가 진상, 지상이죠. 여기가 지상, 진상, 역률 1.0. 여기 진상입니다. 역률이 늘어날수록 뭐라고요? 얘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늘어나죠. P를 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시지 말고 약간 올려서 이렇게 그리시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역률을 올리게 되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아까처럼 올라가니까 인계점이 올라가면서 저 운전 마지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콘덴서를 통해서 늘어났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콘덴서 역률 계산하면 어떤 효과가 있죠? 4가지? 키워드가 뭐였죠? 역률 계산 시 효과 4가지. 설비를 더 많이 손, 압, 요, 설. 손이 뭐라고요? 손실 저감. 압은 전압 강화의 경감. 요는 요금 절감. 설은 설비 이용률 향상. 이 설비 이용률 향상하고 똑같죠. 왜? 역률을 늘려지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만큼 부하를 더 늘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압 강화 경감이나 그 부분이 아니라 이건 설비 이용률 향상입니다. 그쪽 역률의 그 부분하고 매칭을 하다 보면은 운전연료도 증가하면서요. 설비 이용률 향상이 뭡니까? 거기서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 콘덴서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생각나시나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 부분을 이쪽에 올렸습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S는 똑같습니다. 근데 Q가 이만큼 해서 Q를 이만큼 올려준 거죠. 사실은 Q를 여기서 여기까지 올려준 거죠. 여기를 올리면 S는 그대로인데 Q가 줄어들었으니까 어디가 P가 이만큼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얘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를 이렇게 늘려주면서 P가 이만큼 늘어났다고요. P가 여기서 이만큼이. 굳이 따지자면.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매칭해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중에 쓰실 때. PV 곡선을 이용해서 설명하셔.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아까처럼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려주시라고, 약간. 아까처럼보다 크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진데,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였을 때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이제 삼각함수를 그려줘야 되니까 삼각함수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코 코사 해가지고 나오거든요. 코코사사 해가지고 지금 사인 2데타 해가지고 사인 세타로 나오는 게 지금 저기 변환이 되면은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저거로 됩니다.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못 풀죠. 코사인하고 사인이니까 이 사인이 나왔는데 그 코사인 세타가 사인 2세타 플러스 이걸로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내용을 모르면 못 풉니다. 사코 코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코코사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더하기 할 때 빼기 할 때 이 삼각함수를 보셔야지만 나옵니다. 요거는 좀 어렵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저도 다 못 외웁니다. 옛날에 외웠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사코, 코사, 코코, 사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삼각함수 이용해서 나중에 뭐 나온다는 아는데 중간에 하려면은 삼각함수가 생각이 안 나니까 안 넘어갑니다,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넘어가려면은 그건 진짜 막 계속 해야죠. 계속해서 머리 쓰고 넣어놔야죠. 그냥 흐름에서 이게 중간에 삼각함수가 들어가서 어려워. 그리고 이제 한번 봤다가 그냥 말고 나는 거죠. 케이블 시스 6이잖아. 상시 시스 전이 이상시 시스 전이. 그래서 이거는 상시는 이렇게 해서 발생한다. 저감 대책은 접지밖에 없습니다. 접지. 금속 시스를 분리 접지. 완전 접지는 양단 접지를 해준다는 얘기죠. 노멀 조인트, 인슐레이션 조인트. IJ가 그게 인슐레이션 조인트거든요. 편단 접지. 싱글 포인트 접지. 뭐 더블 포인트 접지, 뭐 싱글 포인트 접지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솔리드 본드로 해서 하고, 크로스 본드로 하고, 크로스 본드 쪽에서는 이제 틀리게 해서 넘어지는데, 요 2번에서 이 부분이 약간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 3번 쪽으로 넘어갈 때, 그림은. 근데 똑같이들 그려주신데, 요걸 약간 올려서 그림을 그려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상시 시스는, 이걸 여기서 뭐 CCPU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CCPU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피레기를 달아주는 겁니다. 접지선을 해서 대지로 방전시키기 위해서. 이게 바로 아까 이상전압의 진행파 부분 보셨죠? 이쪽으로는 Z1입니다. 피레기 있죠? 이쪽으로 보면 Z2입니다. 뭐라고요? 이상전압이 들어왔을 때 이 피레기를 빼주는 거죠. 아까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CCPU가 지중선에 케이블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뭔가 치고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중선이 약하다는 얘기죠. 전파 속도는 떨어지지만 약하니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중간에 CCPU를 달아두면 그 2차 쪽으로 안 넘어가고 여기서 빼주는 겁니다. 케이블 커버 프로텍팅 유닛 해가지고 케이블 커버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 4번. 요거는 수식을 이렇게 외워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요거는 쉽죠, 이렇게. 이거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은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한번 보시고요. 전력 품질 나오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플리커. 전압 강화 고조파. 플리커 하면 뭐가 나와야 될까요? 델타 V10. 플리커 하면 델타 V10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 깜빡이 개수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10번 깜빡이는 거. 언제 동안? 1Hz 동안. 그러니까 60Hz 동안 10번 깜빡임이 몇 번 이상이 되느냐? 1% 이상이 되면 1%고요. 20% 이상, 2% 이상이 되면은 2%가 되는 거죠. 11번 됐다 그러면은 그게 퍼센테이지로 올라가는데 9번 되면 안 된다고요. 델타 V10이라는 건 10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이 기준은 우리나라하고 일본 기준입니다. IC 기준은 또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이 플리커 제가 측정하러 갔을 때 뭐 플루크나 이런 걸 갖다 썼더니 거긴 델타 V10이라는 게 없습니다. IEEE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CO기 같은 걸 갖다 써야지 델타 V10이 나옵니다. 네. 일본 제품이나 그걸 표시를 하니까요. 근데 한전은 델타 V10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 있던 규정을 그대로 갖다 와서 쓰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규정을 2개 다 쓰고 있습니다. 2개 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델타 V10이 나아요. 나머지 쪽은 보조적인 역할이니까. 그 다음에 전압 강화.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전압 강화라는 부분이 세그 수열 쪽으로 해가지고 순간 전압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일반 전압 강화가 아니라 순간적으로 전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정전 쪽으로, 정전이 됐습니다, 앞에. 그럼 옆에 잠깐 죽겠죠? 정전되고 다시 붙더라도. 그때 순간 전압 강화 동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런 것들은 전등은 다시 껐다 켜지면 켜집니다. 근데 깜빡거렸다가 이제 지지지직 하면서 켜지죠. 근데 이제 이런 거 말고 네온등 같은 경우 안 켜집니다. 전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지만 켜지겠죠. 전압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하얗게 있다가 야구장이 그런 거거든요. 메탈 할라이드 같은 경우. 야구장이 정전되죠? 그럼 다시 밝아지려면 한 10분 정도 걸립니다. 정전 딱 되면은 그래서 경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걔는 전압의 특성상 고압 방전 특성이에요. 고압의 방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압으로 이게 압력이 걸릴 때까지는 방전을 못 하니까 얘가 빛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디냐면 공장 같은 데 보시면 위에 이렇게 공장 같은 데 위에 이렇게 뭐 큰 거 하나씩 달아놨죠? 그거 가지고 빛 반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메탈 할라이딩인데 그게 이제 강도가 좋거든요. 멀리까지 비춰주기 때문에 하나로.
그래서 그걸 한 겁니다. 야구장도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 거고요. 플리커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델타 V10인데, 델타 V10이 나와있고, 이런 식으로 순간정전이, 여기 델타 V10인데 여기 더 있어야죠. 델타 V10도 나와 있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림이 있는데, 뒤에 나와있던 것 같은데, 조금 책하고 틀립니다. 시감도, 100% 시감도 계산하는데, 사실은 이런 그림도 그려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렇게. 이게 10번일 때, 델타 V10일 때, 눈에 이렇게 잘 들어온다, 이게. 눈이 바라보는 그 부분이고, 요게 이제 몇 번 깜빡이는 건데, 이때 시간도 개수가 좋기 때문에 요걸 기준으로 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데 보시다 보면은. 그리고 다른 데 보시다 보면은, 어떻게 했냐. 요게 100%, 요게 80%. 근데 옛날 책에는 이게 80%고 100%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요게 80%고, 요거 100%로 돼 있는 데들도 있고요. 요게 100%고, 요게 80%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저는 요 뒤에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한다. 처음엔 둔감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좀 적게 됐을 때는, 80%밖에 인식을 못하고 많이 되면 100% 인식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100% 80% 했는데 책에서는 또 반대로 해서 80% 100%로 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책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뒤에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게 더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아까 플리커는 그 정도라고 하고 플리커가 왜 이러냐. 지지니까 순간적으로 보니까 전류가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전압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용접기 같은 경우. 아크로, 용접기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일반 조그만 용접기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전식 보호장치라고 해가지고 그 전압을 2차 측에 부하를 안 쓸 때 그 용접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용접기가 있는데 1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2차가 나가겠죠?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기 만져가지고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용접기 1차 측 만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2차 측 이렇게 해놨습니다. 걸어놨는데 이게 부하가 연결 안 되면 전기 안 흐르거든요? 지나가다가 여기 넘어져가지고 여기 걸려가지고 전기가 흘러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전식 방지 장치라는 건 뭐냐면 얘가 부하가 걸려져 있지 않을 때는 여기 전압을 꺼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부하가 안 걸렸는데도 여기 전압이 걸렸다 보니까 사람이 닿는 순간 바로 그냥 감전돼 버린 거죠, 그냥. 그래서 그거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부하가 걸리지 않으면 전압을 이쪽으로 빼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전식보호 장치라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 이 용접기에 2차 측에 부하가 안 걸렸으면 1차 측에 전압이 걸려있더라도 그 전압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꺼버리는 겁니다. 자기 알아서. 그러면 사람이 닿더라도 얘가 꺼져 있는 상태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킬 때는 다시 키면 되니까, 작업할 때는. 그런 사고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지 말고, 전기 하시는 분들은 어디 근처에 가지도 말고. 자, TF 트리를 해가지고 2번 빠르게, 2번 느리게 해가지고, 전원을 공급한다.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요. 작업정전, 작업정전 이렇게 넣는 고주파. 고주파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여기서 좀 잘 되는 거는 고주파에 대한 기본 부분은 있는데, 고주파의 원인에 대해서, 여기서 해석할 때는 좀 다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한전 측에 대한 원인, 수용가 측에 대한 원인, 그래서 공급자 측에 대한 원인, 그 다음에 사용자 측에 대한 원인을 해서 넣어놨는데, 이 공급자 측에 대한 원인은 별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다라는 게 좋은 점이죠. 왜? 사실 고주파는 수용가 측에서만 발생이 됩니다. 거의. 한전 측에서 발생하는 원인들은 크지는 않습니다. 여기 본 것처럼 슬롯 하모닉에서 기인한 건데 발생량이 적습니다. 코로나 또는 공진에서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유조장애 이런 거, 절연 파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수용가 측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한전 측에 알아서 미치는 영향 아닙니까? 근데 고주파가 문제가 되는 건 한전에서 발생된 게 아니라 수용가 측에 의해 타 수용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전소 같은 경우는 델타 개선내를 순항하면서 상고주파가 순환한다고 그러는데 열로서만 발생이 되지 그게 다른 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건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런 걸 부각을 시켜주면서 수용가 측에서는 변환장치에 대한 거, 아크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다. 이 부분이 더 큰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럼 좀 폭넓게 보는 거 아닙니까? 답안지를 쓰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틀리게 답안지를 써준 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괜찮았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수용가 측에 대한 원인을 더 써주셨어야지만 됩니다. 주 관점은 수용가 측에 대한 원인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을 쓰고 수용과 쪽을 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플리커 아까 앞에 있었죠. 깜빡이 여기 있죠. 시감도 개수가 요 그림 요게 100% 80%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라 이거죠. 요 뒤에 나온 것처럼 시감도 개수가 이거는 플리커 기준인데요. 2.5%를 초과하면은 안 됩니다. 한전에서 2에서 2.5%는 조건부로 성전을 시키고 나중에 다시 한번 측정을 또 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시뮬레이션 계산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와서 측정을 합니다. 레포트만 받는 게 아니라 가압하고 나서 와서 측정을 합니다. 그때 오케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변동은 일어날 수 있겠죠. 또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만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위에서 또 계속 체크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제거를 하기 위해서 SVC 설비들을 다는 겁니다. 왜 전기로 아크로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80MV짜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합니다. 80MV짜리가 막 몇 대씩가 아크로가 80MV입니다. 한 대가 80MV면 웬만한 공장 63빌딩 해봐야 2MV 될 겁니다. 2MV 그런 거 지금 40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빌딩이 엄청난 전력량을 쓰는 겁니다. 전력량 건물은 크지만 전력량은 많이 안 씁니다. 왜 거기서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전등밖에 더 있습니까? 전등하고 공조 설비밖에 거기서 뭐 모터를 돌립니까? 뭘 돌립니까? 아, 20MV. 예. 거기 써봤자 20MV 밖에 안 쓰니까. 다 써봐야. 한 14MV에서 15MV 정도니까 그거에 뭐 한 5배 정도를 써줘야 되는데, 설비 하나가 그거를 5개를 킨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한보철강 옛날에 거기 갔을 때, 이제 거기 SVC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투입하는 그런 부분들을 용역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공지 때문에 막 며칠씩 밤새가면서 했는데, 원인을 못 밝히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개통정수가 변동이 돼가지고, 그거에서 공진이 되는 걸 한번 발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인 추적을 막 하다 보니까, 이때만 투입이 되는 겁니다. 심야에만 막 떨어지고, 그 다음에 했더니, 낮에는 괜찮은데 심야 때만 막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측정을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임피던스가 바뀌더라고요. 그 구간 동안에만 그리고 나중에 심야 경보할 시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제 한전에서 발전기를 오버를 하면서 개통정수가 바뀐 겁니다. 이게. 그러면 심야 때 그 발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심야가 되니까 개통정수가 바뀌면서 그게 공진 때문에 고주파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주파 부분에 대해서 51C라는 보호계정기가 동조를 해가지고 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경험에서 이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개통정수가 변하면 뭔가 공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 이런 거를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온 것들이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델타 V10 이렇게 나왔고 플리커 경감 대체가 어떻게 되냐?